자, 오늘 바이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바이오가 무럭무럭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왜 움직이냐면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이게 하는데요, 지금? 실제 미국 주식들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백신들 난리 났죠. 모더나나 화이자나 이런 데는 정말 20-30%씩 날린 쫙쫙 거야. 올랐습니다. 날린 쫙쫙 거야. 올랐어요. 근데 네. 중국이 6월달 가갖고 매주 6,500만 명 정도 신규로 막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나왔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는 XBB라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나왔던 변종 중에 또 다른 변종이에요. 아직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중국 안에는 예전 코로나부터 지금 올라온 XBB 변이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코로나 종류들이 다 있는데 우세종으로 XBB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은 올해 2월 달까지만 해도 약 9억 명, 5월 중순까지만 해서 11억 명에 가까운 이른바 중국 괴질, 중국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해서 거의 전 국민의 80%가 걸려버렸어요. 이거는 코로나랑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 괴질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추가로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엎친 데 덮치는 격이죠. 근데 중국은 왜 이렇게 자신이 있냐? 이 괴질이 2003년도에도 한번 돌았던 경험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괴질로 해갖고 2003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그때 감염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다 감염을 시키면서 폐렴 같은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이게 사실 코로나의 원조일지도 몰라요. 2003년 전에 있었던 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확산 숫자, 사망자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가린 상태에서 중국 전역에 한번 이 폐렴이 돌았고 그 후로도 매년 광동성이 됐든지 중국 남부 지역에 호흡기 폐렴성 질환으로 이게 계속 돌았어요. 그 매년에서 풍토표처럼 돌고 있는 거야, 20년대. 근데 작년도에 이게 제일 심했던 거야. 근데 그 시기 때 중국 정부가 이거를 잡는 거를 포기했어요. 그 시기 때가 어느 때면 코로나 제로라고 중국이 선언할 때야. 작년 연말인데. 선언하려고 준비할 때. 근데 이미 중국은 이제 괴질에 걸려 있었지. 근데 코로나는 아니었어. 그래서 11억 명이 걸렸어. 근데 저거를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코로나 제로를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막상 해봤더니 일단 몸이 건강한 거 경제가 망가지는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일단 시진핑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이 괴질로만 해갖고 최소 200만에서 400만이 죽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까지 합쳐진 거야. 코로나19가 생긴 이후로 중국에서 죽은 이 환자 수가 얼마냐 그랬으니 최소 200만에서 최대 700만까지 봐요. 근데 이게 다 코로나는 아닐 거고 그만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지. 근데 작년 11월 이후로 중국은 여기에 대한 숫자를 전혀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환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죽었다는 통계는 없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화장터가 보통 2달이 밀린대요. 시체를 화장을 하는데, 그래서 냉동 창고를 개조를 해갖고 시신들을 보존을 하고 있을 정도야 지금. 이게 현재 그 전망상으로는 6월 말에 도달하면 한 주에 6,500만 명이 감염을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코로나 2년을 겪어보면서 계산을 때려본 거야. 자,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백신 놔줘가면서 셧다운 해가면서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게 풀어놔 버리는 게 낫냐라고 보니까
사실 그때 이제 우리 돈으로 200조 원 이상을 썼다고 해요, 중국이. 코로나19 그 제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한 반면에 그 정도의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마운 줄 몰라. 그냥 춘절에 고향에 못 가게 한 것 때문에 불만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공장 못 나가게 해갖고 밥 못 벌어 먹게 된 거에서 불만이 너무 많아고 공산당에 대한 뭐가 떨어져 버리면 떨어지지 경제도 망하고 이게 굳이 국민들 건강을 살리겠다고 살리지도 못했어 사실은. 이거 월드컵 때문에 신뢰도 많이 떨어졌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야 그냥 입 닫고 풀어놓는 게 낫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입 닫고 풀어놓고 전 세계로 여행 다녀왔고 그렇죠. 모두가 함께. 왜냐면 걔네들 중에 이제 불만이 첫 번째 고향에 못 가게 한 거, 그 다음에 일 못하게 한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여행 못 다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이제 여행을 나가고 싶은데 중국 여행도 중국 여행이지만 해외로 여행을 나가고 싶은데 그거를 세계적으로 통제해갖고 막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면 지금 가뜩이나 막 새로운 3기 시진핑 정부가 출발했는데 오히려 인민들이 시진핑한테 불만을 가질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잡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긴 게 뭐냐면 내수 부진에 의한 국제적인 공급망의 일종의 이제 붕괴인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하니까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흔들려 버리더라.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게 생기더라도 셧다운에 의한 폐쇄 정책은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3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코로나에 걸려서 관광을 안 가고 제품을 안 만들어 수출을 안 해주고 그리고 내수가 부진해갖고 수입을 안 하니까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망한 거야. 그래서 중국이 대놓고 오는 관광객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 관광객들을 예를 들어 셧다운을 이유로 해갖고 막으면 일단 중국하고 거래도 안 될 뿐더러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붓고 가는 돈을 못 받아서 나라가 힘들게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팬데믹을 선언해갖고 옛날처럼 국경 봉쇄라든지 철저한 뭐 인력 관리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세계 경제가 다 바뀌어버렸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럼 바이오 산업은 왜 앞으로 뜰 거냐? 자, 이 2년간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국가는 사실상 서방 제국입니다. 중동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름값 계속 올라서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 돈 안 썼더니 중국 돈으로 갖고 더 풍족하게 물건들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 안 한 물자들 아시아 국가들의 차관 형태로 풀리면서 그러니까 위안화 빌려 갖고 중국 물건을 공짜로 사서 쓴 거야. 중국 대외적으로 수출 좋고요. 경제 대산화하기 시작했고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미국 돈도 빌려 쓸 수 있고 중국 돈도 빌려 쓸 수 있는 양쪽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호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 문제는 생떼로 돈을 뜨이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얘네들이 뭔가 돈을 벌려고 하면 지네들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떠한 산업도 얘네들이 생산 주도력이나 기술 주도력을 쥐고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나마 유일한 게 바이오 관련된 사업인 겁니다. 의약 요쪽이 이제 건강 관련한 사업들이 서구 애들이 살려줄 수 있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코로나를 해보려고 하냐. 이거는 중국이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백신 누가 맞으라고 해도 안 맞을 거고요. 국가가 돈으로 사가지고 옛날처럼 막 4달러짜리 20달러에 사가지고 무리하게 맞춰주는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모든 국가가 안 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선택해서 맞으라 그럴 거예요. 걱정되는 놈은 의료보험 없이 네 돈 내고 사서 2차, 3차 맞고 뭐 화이자든 뭐든하든 네 원하는 대로 골라서 맞고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접종은 없어 오고 입시 쓸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죠. 돈이 있는 놈은
좀 비싸더라도 백신 맞아갖고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치료제도 비싸더라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되겠지만, 서민들이 그거를 직접 사서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걸로는 더 이상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지만 이게 콜드 체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율성 있는 백신을 유지 관리해가고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예방을 잠재울 수 있었던 건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로 꼽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국가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실제 백신을 통해 가지고 발병률을 떨어뜨리고 기존에 있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데 성공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가 콜드 체인이 가능할 만큼의 시스템과 물류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류의 백신을 제조하거나 생산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의 제조 기술과 보관 운반 기술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백신 사업이 혹시라도 하반기 때 빵 터질 수 있어요. 중국은 이제 포기한 거고, 중국은 그냥 적극적인 감염자로 전 세계에다 백신, 균들을 뿌리겠죠. 그리고 이걸 못 막아요. 돈하고 균이 같이 들어오니까 외국에서도 이걸 못 막는단 말이야. 그러면 걔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지런히 백신과 치료제를 사서 날라서 이거면은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탁 제조 설비가 한국에 다 있는 거예요. 위탁 제조, 유통 설비들이.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초반 때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퍼뜨린다는 얘기가 돌면서 중국 쪽 관련된 관광객이든 아니면 산업이든 그걸 다 끊어갖고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다 어려워졌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중국하고 인적 교류를 끊는 순간 돈도 안 들어오는 다 거야. 힘들었지, 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못 한다는 거야. 이미 한 번 당해봤으니까. 한 번 당해서 배고픈 꼴을 봤기 때문에 아프고 말지 굶어 죽을 순 없다. 아파봐야 사망률 2%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게 될 거고, 자, 그런 사망률이 두려운 애들은 비싸게라도 백신 맞고 치료제 맞아라 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세계적 제약그룹들이 또 장사를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저가에 대량으로 팔았다고 치면 이제는 고가에 선택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막 푸는 계층이 아니라 진짜 효과 있는 사람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단순히 약품만 아니라 콜드 체인을 비롯한 제대로 된 투여에 대한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는 한국에 이거를 위탁시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6월 이후에 이제 이게 팬데믹이 되면 그때 가서 경고를 하겠죠. 야, 코로나19 XBB가 다시 우세종으로 창궐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겁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백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병원군도 변이종이라 비슷할 거고, 이게 이제 예전에 코로나19에서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조금 세졌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맞아도 돼, 이거. 우리 김 PD님 한 달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약해진 것 같지가 않은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중국 깨질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XBB 관련된, XBB에 듣는 백신과,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개발이 돼 있는 상태고 필요로만 하다고 치면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6월 달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8, 9월 달에 바짝 땡겨가지고 9월 말부터 10월, 11월 달에 직증적으로 이제 접종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물량을 순식간에 확 만들어낼 수 있는 국내 위탁 생산 기업들, 위탁 개발 기업들이 힘을 받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제 결국은 삼성, SK, 롯데가 이 부분에서 두각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감기에 너무 많이 걸려갖고 해열제가 없대요. 약국에 가면. 그렇죠. 이게 내가 이제 늘 말씀드릴 때 제네릭, 그러니까
화학성, 그러니까 압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품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제품인 약품들, 이런 것들이 올해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족분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아까도 말했지만 해열제하고 수인성 질환에 듣는 쉽게 정노환 같은 거, 이런 장 트러블에 들어간 수인성 전염병에 필요로 한 약제들이 품귀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제업, 예전에는 완전히 위탁 생산이었어요. 이게 그쪽에서 원료 지정해주고 결합식 지정해주고 요렇게 해서 만들어라고 해갖고 완제품의 설계도를 주고 그거를 만들어 갔던 반면에 지금은 우리 기업들을 통해 갖고 개발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탁 생산은 CMO고 위탁 개발은 CDO인데 요걸 합친 게 CDMO예요. 즉 개발과 생산을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한테 다 맡긴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가 그냥 바이오시밀러라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라는 항목 자체가 우리나라는 없었죠. 우리나라 제약에는. 근데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이걸 우리나라에 처음 뿌리는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의 기업들이 이 바이오시밀러에다가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아제약, 그다음 뭐 종군당, 삼성 등등 SK까지 여러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술들을 나름대로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약대가 빡센가 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시밀러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이오 제품을 복사하는 건데 똑같이는 안 했어요.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낸 건데 이게 원정보다 효과가 더 좋아. 그래서 같은 양을 쓰면 원정보다 복제한 게 더 효과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싼 데다가 효과가 더 낮은 데다 특허가 풀려갖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바이오 제약들에 대한 그 수요들이 확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이제 바이오 제약이라 그러면 개발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엄청 비쌌는데 그 개발해 놓은 걸 카피 떠가지고 싸게 만드는 한국 기술이 최고인 거야, 어딜 가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요거 비슷하게 만들어줘. 내지는 요런 효과가 있게끔 결합해갖고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상들을 한국하고 같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DMO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세계 1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생산 캐파에다가, 이와 관련된 이제 삼성 뭐였지? 바이오피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기술력이 합쳐져가지고 여기에서 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거를 바이오로직스가 만들면 개발도 빠르지만 생산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건강 헬스케어하고 지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돈 부자들이 지금 손을 잡고 이쪽 시장을 리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단 얘네들의 영향력만 갖고 한국이 앞으로 바이오시밀러와 아까 얘기한 위탁 개발 생산업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데 여기에 비슷한 규모로 따라가고 있는 기업이 SK인 거고, 현재는 이제 주 SK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굉장히 좀 뒤늦었지만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SK팜테코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아직 상장이 아니니까, 맞죠? 상장 아닌 거. 이게 SK 주식회사, SK 주의 그 밑에 소속 회사로서 이걸 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미국 공장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현지의 협업체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인수를 해갖고 SK 바이오팜, SK 팜테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밀러 제품들을 미국에서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전체 시장의 그 50% 이상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FDA라고 하는 지네들 나름대로의 확실한 그 인증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오 산업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JP 모건하고 삼성은 한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SK 주식회사는 미국 회사 안에서 미국 자본과 함께, 그리고 롯데는 이제 시작해서 2025년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해갖고 이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 과정 중에 국내에 있는 생산업체들, 소규모, 중소규모 생산업체들을 전부 다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JP모건에 의한 국내 중소형 백신 생산, 원료 생산 기업들이 1년 안에 통폐합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가치와 생산 능력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SK 팜테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누가 대주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에 있는 이포시케스, 미국의 CGT 등등을 계속 인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기술력을 M&A로 지금 극복해 가면서 삼성하고 맞불을 놓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빌 게이츠가 SK하고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해서 원래는 삼성하고 붙을 줄 알았는데 삼성이 JP 모건이랑 붙고 결국 JP 정필이가 결국은 일본하고 연결해 갖고 같이 붙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 게이츠와 SK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JP 모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진원은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이냐지, 삼성하고 잡을 거냐, SK하고 잡을 거냐, SK랑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원이 갈라고 이 몸부림을 치면요, 몸부림을 치기 직전에 SK 계열하고 관계 있는 회사랑 기술 제휴, 생산 제휴,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핵심 수식어는 뭐다? SK는 이제 바이오텍, 팜테코 이런 걸 것이고요. 프랑스 소속의 이포시케스, 미국의 CGT 관련된 기사가 진원이랑 이름이 같이 묶이면 큰 건이 온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한다, 진짜. 일단은 그거까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그 종목 딱 보면 리포트 양을 보면 대충 얘네들이 지금 어느 쪽에서 놀고 있구나가 보이거든요. 한올, 레고케인바이오, HK이노엔 다 바이오죠. 한미약품, 바이넥스, 큐리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바이오입니다. 유한양행, 상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거의 바이오 관련된 공시만 뜨네요. 네. 최근에 리포트 뜬 게 죄다 바이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의료 시장 안에서 기존의 화학약들, 제네릭이 주로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이오 의약품이 현재 46%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약품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른바 이제 표적화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암세포라고 하면 췌장암만 골라갖고 공격을 하는, 또는 특정 부위에 있는 암이나 특정 형태의 신경암 같은 것들, 혈액암 같은 것들을 표적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AI 산업하고 결합돼갖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빨리 나올 세 가지의 기대 약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치매 치료제예요. 그래서 치매 치료에 관련한 약품 내지는 기술 개발 발표가 한국 기업에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 치료제입니다. 당뇨 유발인자 내지는 현재 진행되어 있는 당뇨 상황을 제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당뇨 치료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대되고
있는 약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액암이죠. 백혈병이나 골수 관련된 이런 쪽에 있는 암들을 추적하는 기술들을 그러니까 그것만 공격할 수 있게끔 기존의 바이오 약품에다가 제네릭을 섞는 거예요. 일종의 폭격기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약제를 몸에 품은 상태에서 세포 안에 품은 상태에서 이게 기존에 있는 암세포에 활착해갖고 그 부분만 죽일 수 있는 요런 형태의 치료제들이 연내 전부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때마다 소속이 되어 있는 해당 의약품 제조 회사들이 반짝반짝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셀트리온 이미 미국에서 이제 10개 정도의 약품을 공급할 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계속해서 이제 그 비슷한 성능의 제품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다음 동아이스티 종군당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류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 안에 바이오 시밀러를 처음 들어온 건 스위스의 로슈였지만 지금은 로슈가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나라 토종 기업들인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선두를 차지할 거고요. 그걸 단순하게 국내 시장 장악을 넘어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파트너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6월 달부터 이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인지를 모르겠어요. 기술 지원을 할 건지, 세금 감면을 할 건지, 아니면 뭐 M&A를 뭐 촉진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허가를 대폭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미국 같으면 2년 이상 임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생산한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본 걸로만 해갖고 임상 없이 6개월 내에 뭐 한 50명 해보고 그냥 통과 이걸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좀 너무하지 않나? 야 자율주행차도 풀어놓는 대한민국이야. 그 뭐지? 제주도에서는 아예 그냥 자율주행으로 가던데 그 상품 배송하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그 국민의 생명이 달릴 수 있는 위험한 규제들을 대폭 풀어놓고 있는 게 윤정부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우리가 풀어갖고 우리가 써보고 이상이 없고 뭐 부작용이나 어떤 뭐 유해율이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받아 쓸 수 있는 그 의학계 안에서의 일종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즉 이걸 뭐 의약품 허가 기다리고 뭐 하고 하면 국민 다 죽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철저하게 해오던 그 FDA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실험 규약이라는 게, 야, 이거는 게 구식인 거고, 왜 굳이 쥐를 3,000마리씩 죽이고, 사람을 1,500명씩 1년 넘게 임상을 해갖고 되니 안 되니, 이걸 검사해야 되냐, 요즘 같은 세상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AI한테 분석시키면 실수하라고 딱 떨어지는데, 요런 개념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의약품 신상 제품들의 임상 없는 사용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환자는 곧 죽어가잖아. 암 환자가 내일 모레 들어가는데 자 이거 임상 아직 허가 안 나왔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저는 임상 확인한 다음에 쓸래요 할 놈이 누가 있어 환자 중에. 그래서 암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이와 같은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데 요 산업 역시도 생화학 표적 치료제도 대한민국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글로벌 시장하고의 연결고리도 확보를 해놓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올라가게 될 바이오 산업의 미래는 한 1, 2년은 최소 성과가 나오면 계속 가겠지만 성과가 없어도 1, 2년은 주가라든지 기대치 같은 면에서 상당히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6월 초에 바이오 쪽 일정이 잡혀 있는 거 보면 6월 초에는 한번 해먹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중소 형태의 바이오 기업이 이 수혜를 받기는 힘듭니다. 잘 골라야겠죠. 재벌들 결국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이 LG 삼성밖에 안 남듯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도 SK 롯데
뭐 셀트리온 정도가 살아남고 정근당 그리고 정도만 보시면- 살아남고 네.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병합이 되거나 M&A가 돼갖고 합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보시면 바이오 중에서도 흑자를 내는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그냥 전망만 가지고 하는 바이오보다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아무리 바이오더라도 매출이 있는 그러니까 부채율 적고 왜냐면 바이오가 이걸 높은. 약간 드라마 콘텐츠 생산하는 스튜디오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 그냥 기대치로 인해 갖고 주가가 확 가다가 막상 발표를 해갖고 별거 없으면 주저앉고. 그쵸. 근데 결과가 좋아도 그닥 그 후로는 많이 안 올라. 그러니까 보시면 HLB도 최근에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이게 이제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안 발표한 가. 날이 요날이거든요. 17일? 그 다음 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가 가고 결과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나면 대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산업적인 전망에서 분석은 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상승세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뭐가 출시됐다고 그래서 가격이 확 오른다라는 기대치는 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기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바이오는 이제 신뢰도가 시장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신라젠 사태도 있고 코롱 그 티슈진도 그렇고. 그쵸. 사건 사고가 정말 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아니 이거 맞으면 젊어진다는데 피부가 네. 쫙 펴진다는데 기대치가 높지. 근데 막상 해서 맞아보니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그냥 다 온 국민이 김건희 되는 거야 그 그리고 순간에. 보면 바이오는 이놈의 실패를 이건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이런 그지 같은 차트가 나오니까 이 꼴이 보세요. 꼴이 보세요. 이게 그래서 뭐한 짓이야? 이거는 기업적인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인 상황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들었고, 요거 이제 이런 회사가 잔챙이라 그래. 이게 삼바에서 개발한 거거나 삼바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신뢰도나 시장 안에서의 실적의 그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안정성 있는 상승 차트를 대기업이 끼어 있으면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작가님이 말하는 그 파킨슨병 뭐 무슨 치매쪽 이쪽으로 이제 그 임상하는 회사인데 하여튼 이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르잖아. 치매 지금 많이 올랐네. 그냥 모르게 올랐는데 이게 이 꼴이는 뭐야? 좀 심하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언제나 네, 거세 경제는 거세적으로 세상만 바라볼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